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문화계의 갓피플입니다. 문화는 한 시대의 얼굴이자 미래로 갈 수 있는 다리죠. 그 다리를 지켜내고 또 새롭게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해석자이자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전인건 간송미술관장과 함께합니다. 간송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국보와 보물들이 한꺼번에 대구, 서울에서 있는 수장고에서 대구 수장고로 이동하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차를 준비했거든요. 차 네. 한잔 하시면서 아카시아 꽃차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송미술관이 국내 최초의 사립미술관이기도 하고요. 지금 네. 뭐 3대 미술관이라고, 사립미술관이라고 또 네, 부르기도 네. 하고요. 그 중에서도 뭐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또 칭송받기도 하잖아요. 간송미술관 일단 설명부터 해주세요. 어떤 곳인지. 사실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1년도부터 이렇게 대중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봄과 가을로 2주씩 1년에 4주만 전시를 네, 열었기 네. 때문에 사실 1년 365일 중에서 정말 4주만 미술관이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연구소이자 또 교육기관이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존에도 굉장히 이제 그 힘을 기울이는 그런 기관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전시보다는 그런 연구나 보존에 그리고 또 교육에 그 힘을 기울였던 그런 기관이고 사실 간송께서 이 보화각을 만드셨을 때 보화각은 이제 간송미술관의 옛 이름이자 네. 이제 본관 건물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네. 만드셨을 때 사실 일제강점기에 이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식민 지배를 영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하고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문화재 훼손이라든지 문화유산에 대한 이런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을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독립 이후에 이렇게 손상당한 왜곡된 이런 문화와 역사를 다시 제자리를 돌려놓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만들어진 곳이 간송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시면서 간송께서라고 하셨는데,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이제 네. 아호가 간송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영필 선생님의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셨어요? 할아버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간송께서는 이제 1906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태어나자마자 몇 살이 안 돼서 나라를 뺏기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러네요. 거죠. 네. 식민 지배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으로서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다행히 또 위창 오세창 선생님 같은 또 충국 고이동 선생님 같은 훌륭한 스승님들을 은사님들 만나시고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아주 젊은 나이서부터 20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젊었을 때부터 주창하셨던 문화보고 네. 문화로 나라의 정신을 지킨다라는 일을 실천을 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 그거를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을 또 골라서 또 이렇게 하셨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이 그래서 간송미술관에 있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와, 이거는 어떤 건가요? 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려 청자 그러면 네. 가장 먼저 떠올릴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고려 시대의 이제 상감청자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요. 이름이 이제 청자상감 운항문매병이라고 합니다. 구름의 무늬가 있고 또 학 무늬가 있고요. 네. 원형이 있는데 그 원 안에 있는 학과 원 밖에 있는 학들이 있어요. 학들의 이제 숫자를 다 합치면 이제 그 69마리가 되는데 네. 원 안에 있는 학들은 위로 날아가고 원 밖에 있는 학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서 구름을 뚫고 이걸 회전을 시켜서 보면은 네. 마치 뭐 수많은 학들이 교차를 하면서 구름을 뚫고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이 펼쳐진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천왕매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아마도 개성이나 강화도 정도에서 발견된 것 같은데
일본인 거간의 손에 넘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인 거간 손에 의해서 일본으로 가기 전에 이제 간송께서 사실 간송이 이제 이런 수장을 시작하신 지 초창기예요. 아직 20대 때에 네. 이걸 이제 굉장히 큰 돈을 주고서 수장을 하셨고, 근데 이게 이미 어떻게 보면 그 거간이 사진을 막 뿌려서 네. 일본에서도 이제 유명한 수장가들이 이거는 꼭 선에 넣어야겠다. 왜냐하면 네. 사실 고려 시대의 상감천사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작품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뭐 재벌 회장님이겠죠. 네. 이런 수집가가 와서 직접 간송과 이제 대면을 하면서 이거를 샀던 가격에 뭐 굉장히 큰 가격이었습니다. 2배를 주겠다고 며칠 만에 다시 제안을 했는데 네. 팔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거보다 더 좋은 청자를 가지고 오시면 정당한 가격에 사드리고 이거는 상가격에 그냥 드리겠다라고 원가에 드리겠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제 굉장히 점잖게 예의 있게 말씀드렸지만 주겠다는. 절대 안 주겠다라는 이거보다 좋은 건 사실 찾을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요. 이런 소문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네. 조선인이지만 이렇게 좀 의기가 있는 굉장히 큰 수장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간송의 이후에 이제 그 수장하는 네. 그런 행보에 좀 도움을 준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미 20대 때 대가가 되신 겁니다. 그죠? 뭐 이제 유명한 분이 되셨겠죠. 네. 그런 골동계에서는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제 잘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뭘까요? 해원전신이라고 쓰여 있는데 네. 해원전신첩입니다. 해원신윤복이라는 화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스테리어스한 화가인데 네.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화원화가였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화원화가로서 활동했던 기록은 또 없습니다. 아버지였던 신한평이라는 분이 네. 굉장히 유명한 또 화원화가셨고 어진이라고 해서 이제 임금님의 초상을 그리는 작업에 여러 번 참여했을 정도로 그게 네. 이제 그런 이제 화원화가한테는 가장 큰 영예이니까요. 네. 여러 번 참여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고 굉장히 나이 드실 때까지 활동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성문법은 아닙니다만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관청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근무를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윤리적인 나라였으니까요, 조선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올해 한 7승까지 활동하시는 바람에 아들인 못했군요. 그렇죠. 그 대신에 또 이런 이 어떻게 보면 해원전신첩이라고 하는 네. 그 당시에 뭐 어떤 분들은 이게 18세기에 힙스터들의 이제 인스타그램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사람도 그런 있을 느낌이 정도로 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풀칼라로 생생한 가격에 볼 수가 있는 그런 화첩이 바로 해원전신첩입니다. 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70호이자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거에 얽힌 일화도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간송미술관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사실 1940년경에 인수하신 걸로 수집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가 1938년부터 이제 조선어 교육 금지령, 조선 역사 교육 금지령 이런 게 나오고 또 창씨 계명이 나타나고 또 그 당시에 또 조선어 학계 사건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제 국어학자들을 투옥하고 몇 분이 거기서 옥사에서 돌아가시고 하던 굉장히 험악한 시기였고 동시에 총독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용학자들을 동원해서 한글에 대한 좀 왜곡된 스토리, 학설, 뭐 이런 폄훼 이런 것들 많이 하던 시절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한옥 창살을 보고서 우연히 발명이 됐다라든지 몽고의 파스파 문자를 그대로 베꼈다라든지 사실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1446년에 이 출판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까지 발견됐던 그런 그 해례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정식으로 방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안동에서 발견이 되고 네. 간송께서도 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아무리 비싼 책들도 보통 한 1,000원. 1,000원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냐면 집 한 채. 그러니까 경성, 서울에 좋은 기와집 한 채가 한 1,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니까. 서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아파트 한 채 그렇죠. 가격인 거죠. 그 정도 아무리 비싼 이 책도 그거보다는 싸게 팔리던 시절인데 네. 그걸 이제 가지고 왔던 거가는 간송에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집 한 채 가격은 받아야겠다. 1,000원 받아야겠다라고 네. 했을 때 간송께서는 1,000원은 수고료, 거간료로 드리고 10,000원을 드리겠다. 그거의 10배를요? 11배죠. 11배죠. 그렇죠. 근데 수고료까지.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거는 그만한 이 대접을 받을 만한 중요한 문화재다, 문화유산이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가 너무 위험한 시절이고, 사실 이런 걸 찾고 있다든지 갖고 있다는 게 알려지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이거는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좀 큰 가격을 제시했던 것 같고, 덕분에 네. 1년이 넘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손에 넣으셨고, 사실 수집하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집하신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명하지만 젊은 아직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글학자, 그리고 서재학자라는 건 이제 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네. 두 분을 통해 갖고서 이거를 필사를 허락을 합니다. 원래 이걸 필사를 해서 그 필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신문에다가 이걸 연재를 해서 안동에서 국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총독부를 중심해서 이 퍼뜨리고 있었던 그런 망설들을 네. 다 잠재우는 네. 그런 작업을 목숨 걸고 하셨다라는 점, 그리고 이 해방 후에, 광복을 맞이한 후에는 바로 이 조선의학회 그 임원들을 모두 집에 불러서 그 당시에 공개됐던 것이 내가 갖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파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최초의 이제 연구용 영인본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근대적인 현대적인 한글 연구의 시작을 간속해서 좀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특별함을 얘기를 하자면, 올해가 또 광복 8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를 통한 이런 국난 극복이라고 얘기하면 뭐 해인사에 있는 이제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또 조선시대 임진왜란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삼청첩이라는 타는 이정의 작품인데요. 검은색 비단에 황금으로 그려져 있는 아주 특별한 화첩인데, 이거야말로 타는 이정과 뭐 석봉, 한호, 한석봉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와 뭐 이 화가와 그다음에 서예가가 모여서 문화의 힘으로, 왜냐하면 조선의 문화는 일본보다 훨씬 더 그 당시 일본은 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훨씬 더 훌륭했기 때문에 문화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그런 의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삼청첩이라는 화첩인데, 세 가지 맑은 것들, 즉 조선시대 성비들이 사랑을 했던 세 가지 맑은 식물, 난초, 대나무, 그리고 매화. 예,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삼청첩입니다. 저희 이제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이번 하반기 전시의 이제 중심 작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삼청첩의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로 그리냐에 따라서 같은 화가라고 해도 작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처음에는 왕족이니까 칼을 들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화가 양반이 나갔다가 외병한테 칼을 맞아 갖고서 붙잡는 팔을 거의 끊길 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불굴의 의지로 그걸 재활에 성공을 해서 다시 붓을 잡고서 그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작품에 서려 있는 그런 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작품이 아마 삼청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쯤에서 또 네. 우리 관장님의 이야기를 좀 더 네. 짚어내기 위해서 또 한번 네. 보석함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네. 저희 키워드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잘 보시면 관장님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네네. 뭐 오픈런, 도슨트, 초특급 이송작전, 보물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첫 번째. 초특급 이송작전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국보급 유물을 옮기려면 아. 초특급 이송작전이 필요했다. 왜 이게 뭐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얼마나 네. 초특급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작년 9월 3일 날 네. 대구간송미술관, 사실 이제 간송재단으로서는 최초의 지역 분관을 열었습니다. 네. 대구간송미술관이 열렸음을 이제 알려드리는 전시는 아무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이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그 당시에 간송미술관, 간송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국보와 보물들이 그러니까 40여 건이고 뭐
점수로는 이제 130여 점이 되는 네. 그것들이 한꺼번에 대구, 서울에서 있는 수장고에서 대구 수장고로 이동하는 전부 이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성물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와. 다 이동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보가 이제 12건이 같이 움직이고 네. 보물만 해도 이제 20점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로서도 그렇고 또 그 당시 문화재청 지금은 네. 국가유산청에서도 예. 이제 많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네. 서울시경과 대구광역시 그다음에 이제 그 고속도로 순찰 때까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서 네. 출발할 때부터 그다음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개관전, 대구 간송미술관의 개관전을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특히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43% 정도가 이제 그 이외의 지역에서 오셨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저희로서도 그냥 10여 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서 했던 그런 결실이 맺는 그런 전시라서 이제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의 마중물처럼 2018년에 저희가 했던 전시가 있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로 직후에 4월에 돌아가셨고 이제 6월에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대구 간송미술관이라는 그런 결실로 맺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뭐 작품 설명도 그렇고요. 뭔가 여쭤보면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간송미술관에서는 도슨트처럼 또 설명을 해주셨다고 사실 들었어요. 대구뿐만이 아니라 네. 부하각에서도 저희 간송미술관도 후원회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소액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큰 금액까지 이렇게 계속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분들을 위한 또 행사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럼 좀 특별한 분들이 오셨을 때 네. 또는 문학의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좀 직접 도슨팅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네. 뭐 도슨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특별히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많은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일이라서 저도 뭐 미술사를 전공한 게 아니고 그냥 역사를 전공했던 네.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분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네.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다 보니까 또 그렇게 도슨팅을 해드리곤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쯤에서요. 또 관장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기 위해서 키워드 토크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네네. 또 한 번 보석하면서 키워드를 뽑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저기 이번엔 어떤 게 큰 걸 나올까요? 해볼까요? 네, 매듭장. 딱 보자마자 아마 관장님은 이 얘기구나 하실 텐데요. 네네네. 나의 어머니는 전통 매듭장이다. 어머니께서도 서울시 무형문화재 네네. 제13호 네. 명예 매듭장이세요. 네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인간문화재 매듭장이셨고 네. 또 그걸 이제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네네. 서울 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에서 이사장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하셨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전수조교라고 하죠. 이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분한테 이제 그 매듭장 그 인간문화재 위치를 이제 물려주시고 네. 지금 이제 명예 매듭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께서는요. 네. 사실 간송가에 이제 며느리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네.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물론 예술가이기도 하시죠. 저희 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이제 화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공예가시기 때문에 이제 예술가 부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버님의 20대 때 작품이 53년도 6.25가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가셔서 미술학교를 나오시고 거기서 화가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유리천장이 당연히 있었을 땜에도 불구하고 20대 때 작품이 뭐 휘트니 뮤지엄이라든지 뭐 모마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국회 컬렉션에 들어가 있다든지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화가로서의 이제 첫 걸음을 딛고서 쭉 뻗어나갔던 바로 그 시점에 간송께서 돌아가셨거든요. 60년대 간송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걸 알게 된 후에 그걸 모든 걸 정리하고서 바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님은 정말로 큰 걸 희생을 하셔서 세상에 이제 공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그때 돌아오지 않으셨으면 아마
간송미술관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뭐 백남준 이런 분들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를 하나, 국제적인 화가를 하나 가지게 되실 수도 있는데 또 대가가 없는 일은 없으니까요. 간송가는 정말 전체적으로 모두가 우리나라의 역사, 네. 전통을 잇는데 굉장히 큰 힘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또 지금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를, 전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굉장히 힘써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시를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네. 하시기도 하니까 1020 세대의 어떤 유입도 많았을 것 같고요. 네. 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새롭거든요. 사실 미술관뿐만이 아니죠. 모든 기관들이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미래 세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요즘 한 1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움직이지 않는 걸 안 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상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가 된다면은 시간과 장소의 이제 제약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향과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향이라든지 네. 혹은 뭐 촉감 같은 것까지도 같이 동원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특히 또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셨던 이유가 네.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외국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들렸다가 그걸 이제 네. 올리는 홍보가 바람에 됐군요. 굉장히 많이 오신 부분도 있긴 했는데,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앞으로도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많은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혹은 이제 정부랑 협업을 해서 네. 이제 해외에 이제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조금 낭만적인 시대이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지금은 사실 낭만보다는 현실이나 아니면 투명성의, 공공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뉴미디어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이 인터넷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정말 투명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거기서 더 변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뭐 그러라고 아마 아버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나 봅니다. 세울권자거든요. 네, 가치가 있는 거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빛을 내죠. 그 빛이 나도록, 또 그 빛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힘써주고 계신 분입니다.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님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다음에 만나요.